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압구정 아카데미, 네,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경영 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최영석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과 최영석 교수입니다.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우리 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저희가 이제 이번 릴레이 교수진 화상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는 시점에 오늘은 경영 자본주의의 변형까지 가져온다. 이런 얘기도 석학들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전과 후가 바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19와 대략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 전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관한 전쟁. 이렇게 세 가지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유럽에 번졌던 그 흑사병, 이것은 약 2세기 내지 3세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창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인 현재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이 지금의 그 제약 기술이라든지 제약 기술의 발전,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충분히 백신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백신 개발이 얼마나 빨리 개발되고 과연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의 경제가 그때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체크사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데는 불과 한 달 남짓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즉, 한 달 전 무렵쯤에 미국의 주가 지수인 그 다우지수가 약 2월 중순경에 3만 선을 육박했었는데, 최근에 2만 선까지 내려온 걸 봤을 때 상당히 전 세계 경제는 엉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유럽, 이런 국가 등은 현재 그 당시에 그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는 코로나19는 중국에만 한정된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이 오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방심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결과로 중국의 공장들이 멈춘 뒤에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현재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부 다 셧다운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 30억 명의 이상의 그 사람들이 발이 완전히 묶이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와 함께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 시가총액 약 3경 2천조 원 정도가 사라졌고, 또 실업의 광풍이 현재 몰려온다는 경고음이 요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그 실업률이 현재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에 비유할 정도로 실업률이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그렇게 살아남아야 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은 단순하게 병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 자체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류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었는데,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생긴 이후 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도를 해도 사람들은 죽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장원 체제도 붕괴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랬던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에 진출했던 농노들은 부르주아가 됐고, 인간의 본질에 눈을 뜬 르네상스가 결과적으로 태동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을 거친 서양은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의 부를 능가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발생된 코로나19, 이것도 역시 그 이후의 변화도 중세 유럽 못지않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새로운 판을 짤 것이고 세계의 부의 재편도 결국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세계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중국, 이러한 세계의 강자들도 결국 그들 국가들의 운명도 어찌 보면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현재 전 세계의 그 질서가 재편되다 보니까 마치 전 세계의 큰 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오늘날의 세계도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2대 강자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있은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전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약 한 달 남짓 정도 만에 발생됐던 재택근무, 그다음에 또 이 원격 진료, 또 온라인 수업 이런 것 등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이름으로부터 불려왔던 디지털로의 대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는 이런 것이 산업과 우리들의 생활의 지형을 바꿀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오산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비되어 있는 국제 무역, 특히 실물 경제 이런 것 등등이 복구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계 공급망과 유통망 이런 것 등등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라인에서 미사를 진행하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얘기가 바로 뭐였냐면 어려운 날들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계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위로의 말들을 빅뱅같이 폭발할 변화에 대비하라는 그런 말로 들린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 봤을 때에도 앞으로 우리들은 세계가 변화할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내용들을 느끼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그 전염병이 지구의 역사를 바꾼 아주 총균세라는 또 책에서도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또 얘기가 되었었던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변화를 말씀을 주셔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19가 단순한 감염병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전혀 오산이다. 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지금 우리의 이제 전 세계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무역,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체인망으로 해서 사실 이제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원료를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제 좀 더 나은 곳으로 수출을 해서 얻는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체인처럼 구성이 된 무역 질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언급 주신 이 글로벌 체인망에도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이게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중심은 영국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를 겪은 시점은 2차 대전이 끝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기간은 4년이 채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그 2차 세계대전은 미국 인구, 전체 인구의 약 11% 정도가 넘는 그런 인구가 참전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인구 한 2억 명 정도 중에서 11%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장병들이 전사했지만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전쟁 기간 동안에 미뤄왔던 결혼식을 단기간에 올리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갑자기 결혼식을 많이 하니까 큰 주택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의 단독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위해서 레비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숫자로 탄생한 신혼부부들을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문제는 진정한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과거 미국의 신혼 가정들은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요리도 배우고 살림하는 법도 배웠는데 이 새로운 집들을 일시에 만들다 보니까 집 근처에 사는 신혼부부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부모들에서 떨어져서 멀리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멀리 떨어진 신도시에 정착한 신혼부부들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변화의 틈을 타서 파고 들어간 것이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됐던 이 간편한 요리책, TV 요리쇼, 그리고 즉석 요리가 가능한 패키지 음식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미국식의 음식, 그리고 미국만의 핵가족 문화, 이런 것은 곧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면서 결국 그것이 많은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이 동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20세기 초에 이 전 세계로 널리 성행했던 1918년도에 굉장히 성행했던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거에 의해서 100년 만에 지구를 강타한 팬데믹인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1987년에 발생했던 최악의 주식가격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래 최악의 주식가격 폭락을 기록했다라고도 하는데 현재 나오는 상황은 아직도 이 미국의 주식은 바닥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염병을 막을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더 무서운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일상생활이 중단된 예는 아마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1년 넘게 장기간 일상생활이 변화하는 것이 무서워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습관이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면 전통적인 업계에는 사라지게 되겠고 또 새로운 습관의 등장은 새로운 업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바꿔놓을 세상을 예측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디지털 대체 서비스의 급성장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대체 서비스의 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화상 회의 서비스인 줌, 되게 줌이 가장 대표적인가요? 이 줌과 같은 화상 회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질 때에는 과연 이게 다시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에 약 25%의 인력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직장 문화의 대변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디지털 대체 서비스는 회사 업무 여기서만 그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전염병을 검사하고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원격 진료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격 진료 기술은 화상회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크게 발전을 했지만 기존에 있던 그 업계들의 어떤 관성이라든지 환자들의 거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확산이 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런 생각들을 다 바꾸고 원격 진료의 확산 이것이 가져올 계기가 훨씬 더 빨리 촉발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것 외로도 기업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많은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떨어졌지만 모두가 같은 운명을
모든 회사들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은 아닐 현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밀려드는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도 약 15만 명을 충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배달업계의 경우는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새롭게 얻는 고객들에게 배달 습관을 익히게 만드는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미 리테일의 종말을 겪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대부분의 오프라인의 이 소매 기업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죠. 이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어떤 극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데들은 위기만 잘 넘기면 재기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아무도 완전한 회복이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화사들 같은 경우는 급한 대로 새 영화의 개봉 이것은 가급적이면 늦추기도 하고 또 아예 처음부터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데와 같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향을 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식당들도 이 배달 음식 전용 주방만 운영하는 형태의 고육지책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장기간 이러한 변화에 익숙해지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계에서는 전염병이 종식되어도 극장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이 예전과 같은 수준의 오프라인 시장을 회복하지 못할지 모른다라고 두려워 있기도 합니다. 또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생산 공장인 중국이 전염병으로 가동을 멈추자 전 세계 기업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중국에 크게 의존해왔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 나라의 중국 스스로의 수요 때문에 중국이 약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을 중국 밖으로 해외 수출을 막기 시작하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들의 정부들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압력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외의 생산 기지를 축소하고 자기 나라 그 내부에 이 로봇을 통한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등 전통적인 의미의 세계화 이거에 제동을 걸지 모른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중국이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미국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나와 있긴 합니다. 왜? 현재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이었던 자유무역 이것에 실망을 하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를 그들은 선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유무역보다는 미국을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무역, 좀 자꾸 움츠러드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황이 자칫 잘못되면 중국이 오히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고는 이런 것들 의견들도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앞으로 탄생할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되든지 간에 훗날의 역사가들은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팬데믹을 통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진단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서 탄생한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하면서 아마 어쩌면 훗날의 역사가들도 그렇게 21세기를 진단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 글로벌 체인망의 이 붕괴, 또 아마 2차 세계대전 전에 우리가 대영 제국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 자유무역 체제가 갖추어졌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서 이 아주 좀 빠르게 굉장히 고도의 압축을 성장을 이 자유무역 체계 안에서 그 사실 벽을 깨트리면서 해왔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한국도 그 98년 IMF로 굉장히 큰 한 번의 파고를 넘었고, 또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한 번의 파고를 넘었고, 이번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커다란 변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자유무역 체계에 맞게 사실은 준비를 하고
또 고도의 성장을 해왔고 우리가 제일 수출국인 중국의 공장이 이제 굉장히 멈추면서 이제 굉장히 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떻게 대비하고 진단하고 대응을 해갈 수 있을까요? 예, 뭐 방금 장 교수님께서 1997년에 IMF 네. 외환 위기 사태,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현재 요거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이라는 그 국가를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있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 이것은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위기와는 다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때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분수를 모르고 세계화를 향해서 과속으로 막 질주해 나가다가 그 생긴 일종의 실족 사건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것은 어찌 보면 위기로서는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서는 그게 그렇게 큰 위기감을 안 느끼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한번 겪고 거기에 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내공을 어느 정도 쌓아가지고 체질이 강력해진 그런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현재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의 한국은 좀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무기력증에 빠진 노쇠 병약 경제의 상태에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이 노령화로 인한 경제 하강 국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들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시장적인 또 비경기 순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실패까지 이게 겹치게 되면서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힘들었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사드의 그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의 협공, 그리고 이 코로나 충격까지 가해진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 퍼펙트 스톰, 아주 초대형 위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코로나 치명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는 이 경제 사망률, 경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 경제 사망률이 훨씬 더 비교할 정도로 높고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 경제적 여파가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사회생활의 여파로서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도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코로나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 혹은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일상을 뒤돌아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이라는 거 일반 대학들 얘기하는 거죠. 이 오프라인 대학의 대학생들은 현재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강의실 대신에 집에서 원격 강의를 이게 듣다가 보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등록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도 그럭저럭 적응이 되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 불안에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종교를 믿는 이 신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종교와 교파를 넘나들면서 설교 쇼핑을 다닌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네 번째로 노인들의 경우입니다. 이제는 노인들도 온라인 배달 음식 주문에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현상이 발생되니까 결국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된장찌개 하나를 넣고 여러 명이 이게 나눠 먹는 그러한 풍습은 이제 끝이다 라고는 이런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아마존이라든지 JP모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화상회의의 효용을 재발견했습니다. 화상회의하니까 약간 좋은 점도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직원들의 출장 금지령 연장을 검토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비즈니스 출장을 하고 있는 덕분에
연 1조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항공업계라든지 그다음에 호텔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소식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트위터라는 기업이라든지 소니 같은 기업 이런 데에서는 직원 대다수가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가 별탈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보고 직원 1인당 연간 5,000달러에 이르는 사무실 임차료를 줄이려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더라. 또 교육학자들은 현재 이번 기회에 교육과 그다음에 정보기술 이것을 결합한 이 에듀테크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자는 그런 제안도 현재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몇 가지로 그냥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 방 더 위기로 빠져들도록 더 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모든 경제 주체가 정신을 한 번 더 차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것을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위기이기도지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 상태로 지금도 계속 쭉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뒤처져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전기차가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이런 모든 것이 다 중국에게 밀리는 그런 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도 중국도 두 나라가 모두 다 현재 지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책으로서의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 여기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들도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생산 기지에서 이제 전 세계에 투자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중화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서 소비, 투자의 부진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갈등보다 더 심각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산업 관계에서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는 일본과 중국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된다. 즉 중국 경제는 일본의 설비, 일본의 부품, 일본의 기술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중국 간의 경제는 경쟁적이고 대체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몇몇 분야를 빼고 나면 한국 없어도 중국 수선화가 자기네 산업만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사드니 뭐니 중국 하면서 중국의 목소리가 사실 커져왔던 것은 중국 경제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낮아진 현실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했었다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당해왔을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중국에 의존하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우리가 수월성을 갖는 분야를 챙길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국으로 리쇼어링, 즉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렇게 유도하는 기업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념형 정책을 재검토해서 시장과 새로운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대응책으로 세 번째는 이것은 곧 닥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2차적인 영향,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한국은 지금 약 2달 넘게 코로나19와 현재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지금까지 전방 산업에만 나타났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눈에 띄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방 산업을 넘어서 이제 부품이라든지 소재 이런 거를 제공하는 후방 산업에까지 영향이 전해지는 것을 2차적 영향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즉각적인 피해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2차적 영향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의 그 불황이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도 아직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2차적 영향을 받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든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간간히 보면 이 해고 혹은 실직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약간씩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이제 2차적 영향이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도 뉴스 시간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금융시장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책으로 네 번째는 이 전쟁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은 각 나라의 정부들은 실물 경제를 셧다운, 즉 완전히 폐쇄시키는 이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한산해졌고 공장 가동도 다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과 거의 흡사한 이런 상황까지도 현재 지금 우리가 가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사태는 이전 위기와는 분명히 다른 형태를 현재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개월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역사상 가장 급락하는 그러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자산 가격은 대체로 향후 약 6개월 정도까지만 6개월 정도까지의 경제 활동만을 예측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미국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약 7, 80% 정도가 될 정도고 또 거기에 상당 부분이 미국 경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더 큰 파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황이 악화될수록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화폐인 원화 자산 매도 현상이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약 세 가지 정도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 수출국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 붕괴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의 연금이나 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면서 한국의 주식과 한국의 채권 가격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등등이 이런 그 내용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자산을 먼저 팔려 할 것이고 그 먼저 팔려 하는 곳에는 한국의 주식과 한국의 채권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원화 자산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위기를 앞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 여기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 우수한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은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를 내다보고 신소재라든지 통신 인프라,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시티 이런 신성장 사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단기간 내에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한국의 일반 투자가가 보유 자산이라든지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지구촌은 과거와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재택근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직장인들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구태의연한 관행 그리고 낡은 질서가 혁신되기도 하겠지만 사회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발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아마도 4월 혹은 5월이 피크가 될 것이라는 게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잡혀야만이 소비가 됐던 생산이 됐던 교육이 됐던 이런 것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각오들 단단히 하시는 것을 솔직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들으신 분들은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감염병 차원으로 아마 인식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이 경영의 변화,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교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코로나19가 가져온 한국의 현재 미래 이런 주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이제 한국인의 고함에서도 이런 한국의 가치, 한국의 어떤 공동체 의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한국인의 고함 혹시 읽으면서 또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국인의 고함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그 부분은 앞부분이었었는데 국학과 한국학 이것이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그 세태를 비판한 것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크게 다가왔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외래 문화로 혼탁해지기 이전에 본래적이고 순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그 국학, 그 국학의 뿌리를 찾아나가면서 그를 우리 시대에 되살릴 방안을 삼아서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이 팬데믹 발생 그 이후에 새로운 규범,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는 그 사회가 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국학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면서 이와 함께 한국인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되는 그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학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 국제사회에서 그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인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20세기 한국이 걸어온 길이다. 마치 이제 20세기 한국의 드라마틱한 고도의 압축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이룩한 성장에 대한 모델을 굉장히 좀 칭송하는 얘기인데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면 20세기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들 상당수도 일제와의 식민지 또 6.25 이런 전후의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아마 뭐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킹덤 시리즈의 배경도 조선이라는 나라이고요. 과거에 이제 그 아주 부각됐던 미스터 선샤인도 역시 구한말에 아주 비패했던 한국, 조선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반만년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 유산 속에서 조금 미래에 대한 해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또 이 한국인의 고함 책을 기반으로 또 이런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아마 이게 들으신 분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저희 구호가 대한민국 화이팅, 또 지구 시민 화이팅,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지구 시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마지막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 시민 화이팅!